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일시 휴전하기로 하면서 밤 11시쯤 인질 13명이 일차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 휴전을 앞둔 가자지구 안팎에선 더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핵심 인사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답을 일주일 안에 달라고 지도부에 최후 통첩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을 옹호했다가 당직에서 사퇴하는 등 잡음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발언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해 당첨되면 2% 장기 저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뉴홈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정유정의 생명까지 박탈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인질 13명이 1차로 풀려날 예정인데 인계는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나흘간 일시 휴전이 현지 시간 24일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쯤 인계할 예정입니다. They will be 13 in number, all women and children, and those hostages who are from the same families will be put together within the same patch. 하마스의 인질이 석방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비율로 1차 석방 대상은 39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간의 휴전 기간에는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된다고 카타르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카타르 측의 발표 직후 첫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석방 대상자 가족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도 일시 휴전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이 풀려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50명을 하마스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현지 시간 23일 오전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교환 방식 등에서 막판 이견이 생겨 하루 지연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We worry a lot about Romy. We miss Romy a lot. I miss Romy a lot. 이스라엘군은 휴전을 앞두고도 하루 300여 차례 공습을 가하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한 하마스는 가자지구 곳곳에서 로켓포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인질 석방과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휴전 연장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휴전 후 적어도 2달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는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핑거 크로스, 즉 검지와 중지를 겹쳐 보이며 행운을 빌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석방 대상 인질의 구체적 정보를 주면서 합의 수용을 권고했는데
1차 50명에 이어 20여 명의 추가 석방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전 연장 논의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스라엘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 석방을 앞두고 하마스가 공포와 허위 정보를 이용한 심리적 테러를 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질 석방과 휴전 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휴전 중에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고 가자지구 안에서의 휴전선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북부에서 남부로의 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אנחנו, לפי ההסכם שעתיד להתממש מחר בבוקר, לא צפויה להיות תנועה מהצפון לדרום.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짧은 휴전이 끝나면 적어도 2달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해군 특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 승리와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북쪽 자발리아 지역 난민촌 수색 과정에서 땅굴 입구 6개를 발견했다면서 그중 하나는 이슬람 사원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자발리아 난민촌의 난민구호기구 사나 학교를 공격해 약 3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목표인 하마스 제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난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인질을 구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하마스의 잔인한 행보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평화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자 수가 14,8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가운데 아동이 6,150명, 여성이 4천여 명이며 부상자는 약 3만 6천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투가 격화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사망자 통계를 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들 때문에 버티고 있던 가자 북부의 병원들이 끝내 문을 닫고 남부로 대피했습니다. 구급차가 부족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환자들이 숨지기도 했는데 아직도 상당수는 의료진이 없는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가자지구 최대 규모인 북부의 알시파 병원에 있던 환자 190명이 이곳 등 여러 병원에 나뉘어 수용됐습니다. الآن وصلت 14 سيارة إسعاف محملة بالمصابين من مستشفى الشفاء تم إجلائهم اليوم علما أنه ضباط الإسعاف والسيارات والمصابين واجهوا صعوبة. 유엔과 적신월사가 구급차를 지원했는데 이동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엔 측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 조속한 이송이 필요한데도 이스라엘군의 검문으로 20시간이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며 몇 시간씩 붙잡아뒀는데 알시파 병원장 등 의료진들은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وعلى رأسهم مدير عام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الدكتور محمد أبو سلمية. 그나마 구급차를 탄 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나세르 병원으로 온 환자 100여 명은 목숨을 걸고 일반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تم نقل فيها المصابين والمرضى ما كانتش مهيئة لا من أكسجين ولا من حاجة. 3 شهداء فقدنا في الباص الأول اللي أنا راكب فيه 3. 베이트 라이아 병원에서도 500명이 칸 유니스로 이동하는 등 이제 가자 북부에서 의료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아직도 북부 병원에는 대책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알시파 병원에 250명, 알-아흘리 병원에도 외상 환자 수백 명이 떠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אנחנו נגיע אליך, אנחנו נגיע אליך יא סינואר.
ואנחנו נחסל אותו. אני אומר כאן לתושבי עזה, אם תגיעו לפנינו, זה יקצר את המלחמה. 네, 출근길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시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면서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갑자기 추워졌는데 얼마나 기온이 떨어진 겁니까? 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7도에서 최대 1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만 해도 12.9도, 강원 철원 임남면은 14.9도나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설악산입니다. 영하 13.7도를 기록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3도였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6.7도, 태백 영하 4.8도, 파주 영하 4.5도, 서울 영하 3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기온이 내려간 건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에 중부와 강원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경북 지역은 더 확대돼 영남 내륙 곳곳에도 오전 11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충남 서해안, 호남 서해안,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산간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 주말인데 오늘보다 더 춥다고요? 네, 내일 아침 대관령 영하 12도, 경기 파주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찬바람에 서울 등 내륙 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여 이른 시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초반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등락폭이 큰 기온 변화가 잦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 시국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은 대전과 울산, 광주광역시와 세종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추위만큼이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수도권에는 벌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12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았습니다. 올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 탓에 예년보다는 미세먼지 공습이 잦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부활합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만 발동됩니다.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만 적용했지만 대전과 광주광역시, 울산, 세종까지 늘어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18도까지만 올리고 지하 주차장 조명은 절반을 끄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선 불법 배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탄 발전은 가동을 축소하고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부산과 인천 등 4대 대형 항만 내에서 선박들은 시속 10에서 40km 이하로 운항해야 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10.8만 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예보 지역을 늘립니다. 하루 반 전에 하는 36시간 전 예보를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특히 내년 2월쯤에는 미국 나사와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기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법원 판단은 무기징역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살인과 사체 훼손 및 유기 그리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했고 치밀한 준비 끝에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할 사정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 충동장애와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이 범행 이후에 이루어졌고 통제 능력이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유족들을 생각해 시신을 유기해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된 40여 분 내내 정유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 과외교사를 구한다며 과외 앱으로 접촉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어 절도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틀 만에 군사정찰 위성 보유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한반도 상공을 하루 2차례에서 4차례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만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자신들의 당당한 정당방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공우주 정찰 능력 조성 목표를 향해 총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곧이어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 발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희한의 예지와 강철의 신념으로 우주 강국화에 광활한 대공을 펼쳐주시고 현장에는 딸 주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 열병식 참석 이후 약 2달여 만입니다. 주에는 평양의 최고위급 국빈용 고급 연회장 목랑관에서 열린 자축 연회에도 자리했는데 주회를 포함한 참석자들 모두가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밤 발사한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궤도에 정상 진입해 고도 507km 안팎에서 지구를 하루 15바퀴가량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속도는 초당 7.6km, 94분 40초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으로 하루 2차례에서 4차례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궤도에 투입이 됐다, 궤도 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속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로 보면은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찰위성과 지상기지국의 신호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한미 당국은 다음 주 초쯤 정상 가동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현지 시각 27일 개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안보리 소식통은 원래 24일 회의 개최가 검토됐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니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고 통신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행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저도 당대표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현직 장관으로서 현재의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와서 말씀드려야 되면 그때 책임성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도 응원한다는 원희룡 장관의 행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돌면서 두 사람의 빅마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는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링에 오르자니 원 장관 몸집을 키워주고 또 떠나자니 대결을 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 당내 고심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본인 업무나 제대로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한번 붙어서 정치적 체격을 올리고 대선 후보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풍운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고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직무를 철저히 해달라. 직무를 철저히 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당내 어퍼컷, 오른손을 묶고 싸울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단순히 지역구에 묶는 방법 외에도 다른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도부 중 한 명인 장경태 최고비원의 발언인데요. 마찬가지로 본인 지역구나 열심히 하라는 말로 원희룡 장관과의 명룡 대전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 오면 콜입니까? 환영입니까? 아니 누가 오든 뭐 어차피 경쟁자와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우리 당의 민주당의 이 오른손 아니겠습니까? 어퍼컷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묶고 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전국 요새 지원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묶고 싸울 수는 없다는 점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험지 출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지역구에 묶여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전국 선거를 하셔야죠. 근데 원희룡 장관은 뭐 전국에 간다고 해서 뭐 시민들이 환영하거나 구룡인파가 몰리겠습니까? 본인 지역구는 열심히 하셔야죠. 또 다른 장관, 한동훈 장관은 이번 총선 등판이 기정사실화한 모양새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면 좋을지 또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를 놓고 여러 훈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명룡 대전보다 명훈 대전에 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필요한 데는 수도권 의석이거든요.
그럼 이분을 뭐 강남 3구로 뺀다, 비례를 뺀다, 대구를 뺀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총선 승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권 승부를 붙어야 됩니다. 그 수도권 승부를 붙는 데 있어서 최대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3년 차로 들어가고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논의 가게일 겁니다. 심판을 상세할 수 있고 그 프레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분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서 당신이 개항을 가든 성남을 가든 내가 쫓아가서 당신을 잡겠다 라는 열기로 싸워야 프레임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에게 가장 열심히 혼수를 두는 사람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미 자신은 올 초부터 한 장관에게 유리한 출마지를 권한 적이 있다며 이제야 한 장관 측이 선거 전략을 이해한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강원도 춘천인데요. 왜일까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하는 사람이면은 한동훈 장관을 춘천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한동훈 말씀하셨어요. 장관을 춘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 춘천 정도면은 인물론이 작동해가지고 될 수 있는 곳이라 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구를 강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한동훈 장관 측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의도를 우리는 서울에 어디나 당선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왜 지방으로 보내려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서울 강북 선거 뛰어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그래서 지금은 지방 출신을 좀 강조하고 있다. 현실을 깨달은 거겠죠. 현실을 알고. 그래서 두 군데 얘기하잖아요. 춘천에서 부모님 고향이고 초등학교만 다닌 곳이 청주가 되는데 청주 정도면 훌륭한 출마지죠.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을 옹호하며 당 지도부의 징계 결정을 비판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려 깊지 못한 점에 거듭 사과드린다며 부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남 부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남 부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설명한 것인데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자의 막말과 설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심사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막말과 설화 문제를 당이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 암컷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유권자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2%포인트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와 같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양대 정당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 유권자 26%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3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의미와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우선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선고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 2억 원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봤을 때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임신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일본 제국 정부가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해 우리 법원이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뭔가요? 네, 이번 소송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습니다. 5년 만인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 국가법원이 다른 나라 공권력 행사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가 면제 법리가 비주권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대한적 면제로 발전해 왔다면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불법 행위에 일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은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일본 측이 변론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선고가 이뤄질 당시 분위기도 궁금한데 피해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고등법원 법정에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95세인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선고 내용이 나오자마자 방청석에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부 설명이 이어지는 내내 간간히 울음소리도 뒤섞였습니다. 이 재판 직후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고요. 이 할머니는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을 풀었으면 한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이 7년간 이어지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곽예남, 김복동, 이상희 할머니 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려보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피해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이유가 우선 없고요. 또 일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해야 대법원 판단이 가능할 텐데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앞서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판결에도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우리 법원의 추가 판단을 구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일본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재작년 위자료 1억 원 지급 판결을 확정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력보다는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우리 법원이 인정했다는 역사적인 의미에 판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를 촉구하는 데 활용할 거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 상한도
연 3,600만 원에서 연 5천만 원까지 높이고 납입 금액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식대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곳에서 위반 행위 6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고 2건에는 과태료 3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7시간 반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 상여금을 통상 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주거나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탑승 시위 원천 봉쇄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다가 경찰에 체포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연행 중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박 대표를 퇴거 불응과 업무 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대치를 벌였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먼저 이송됐습니다. 전장현 측은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입장을 내고 이모 변호사가 어제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자초해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알짜배기 재건축 사업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끼리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주목받는 공작 아파트.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지상 4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 정비 사업의 대여로 꼽혔습니다.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입찰에 참여한 건 대우건설 한 곳뿐이었습니다. 건설 경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로 여겨지던 서울의 정비 사업마저 입찰 경쟁이 시들해진 겁니다. 준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사업에는 삼성물산 한 곳만 참여했고 노량진 뉴타운 최대 규모인 1구역 정비 사업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고금리에 자금이 말라붙은 건설사들이 선별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는 탓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공사비도 업체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53.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5%, 3년 전과 비교하면 28% 껑충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줄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민간 주거부문 건설 수주액은 3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의 수주 환경이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PF 대출 상황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자금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끼지 않고 현재 삶을 즐기는 욜로와 플렉스가 소비 트렌드였는데요.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있는 올해는 어떨까요? 냉장고 파먹기, 무지츠에 이어 요즘 2030 세대는 현금 챌린지에 꽂혀 있다고 합니다. 지출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신용카드보다는 쓸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현금 사용에 나선 겁니다.
SNS에 현금 챌린지를 검색해봤습니다. 약 3만 개에 달하는 게시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주, 또 매달 단위로 지출할 예산을 미리 정하고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방식을 실천하는 모습인데요.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막고 절약과 계획 소비를 습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비와 생필품, 각종 세금, 취미 등 품목을 정해서 바인더에 적어놓고 각각 예산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현금을 바인더 품목별로 넣어둔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또 남은 돈은 저장해두면 됩니다. 그때그때 현금을 사용하면서 돈이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약해서 남는 현금은 직접 내 눈으로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또 이런 성과를 SNS에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참고하며 소통하는 게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또 몇 년째 인기를 끄는 취미인 다이어리 꾸미기, 이 다꾸처럼 현금 바인더를 꾸미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갑 열기가 무서운 요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드 대신에 현금 사용하면서 절약과 재미를 함께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당했다. 시민들은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실질적 군 권력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전두환은 군내 비밀 조직 하나회와 함께 군사 반란을 계획한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있는 지휘관들의 발을 묶어둔다. 이게 뭐 좀 불순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장난이에요. 나도 그때 너하면 말이 모르세. 이게 내가 제 장난 같아요. 나는 여기다 보니까 제 반장도에 몇 놈들이 그 사실 감추고 있는데요. 그 시각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 재가를 받아내기 위해 총리 공간으로 찾아가지만 대통령은 재가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신군부는 육군총장 공관으로 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고 군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한다. 이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면서 정보기관을 모두 손에 넣으며 사실상의 실권자가 된다. 날이 갈수록 데모는 과열해지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다시 초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6도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눈비 소식은 없지만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산불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